안녕하세요. 조병래 박사입니다.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곧 다가오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번째 이야기로 강개토 대왕의 북진 정책과 선비의 정복,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고구려와 백제와의 두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가, 이제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개토 대왕이 이제 북진 정책, 또 수도를 옮김으로 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 해서 백제와의 관계, 그리고 또 백제가 요동으로 요서로 대륙으로 진출을 한 그 요서 경락설, 요 내용이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한번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려는 잘 아다시피 고주몽, 고추모와 소선호의 한 쌍 이제 부부가 분리를 해서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남북 두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는 북쪽 여러 나라들을 차차 정복해서 북방의 유일한 강대국이 되고, 이제 백제는 온조왕이 마한의 50여 개 나라를 이제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하고, 진, 변 두 나라와 그렇게 변왕과 진안 두 나라와 또 신라, 가야, 가라국이죠. 가라를 정복해서 남방의 유일한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강대국이 이처럼 남북에서 대치를 했으나 수백 년 동안 피차 한 번 접촉이 없었죠. 그것은 고구려는 이제 북쪽에 이제 상대하는 국가들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 백제와 충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낭랑하고 이제 동부여가 두 나라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벽이 돼서 접촉이 없었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구려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마한 변환이 있다가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낭랑과 동부여가 고구려하고 여기 백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이 없었다라고 했을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단재 선생님의 역사 서술 상고사의 기본 인식은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정착이 되기 그 이전에 대륙에 있었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이제 고구려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게 일명 우리가 낭랑조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북쪽에 있고 거기에 이제 청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죠. 그리고 그 남쪽에 좌측으로는 백제가 있고, 가운데 이제 가야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신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외가 있고, 그 가운데 고구려하고 그 사이에 이제 낭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직접 없었던 것은 이제 동부요와 낭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나라의 접촉 사실을 이제 쓰려고 한다. 그렇다면 먼저 남낭랑과 동부여의 존망 관계부터 말할 수밖에 없다. 남낭랑과 동부여의 열국이 고구려 대주류왕의 정복을 받고는 고구려를 원망하여 늘 진화의 후원을 얻어 이를 보복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태조왕 때 왕자 수성이 한과 싸워 이기고 요동과 북낭랑을 회복하니 남낭랑과 동부여는 물론 고구려에 눌러 꼼짝을 못하고 백제도 고구려에 신복하여 그 요구에 응해서 기병을 내서 고구려의 서정의 서쪽 정복이죠. 서쪽 정복에 이제 참가를 하였으니 이것은 제4편과 5, 6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자세히 하겠다. 그래서 백제사가 중간에 연대가 줄어들고 고구려 태조왕 때가 백제의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도 아직도 발견할 수가 없다. 백제 초고왕이 후에야 그 연대를 겨우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초고왕 32년은 곧 고구려 산산왕 원년 기원 197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태조왕 때에 왕자 수성이 한과 싸워 이기고 요동과 북낭랑을 회복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한반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그 발기의 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발기의 난으로 인해서 요동과 북낭랑을 한인 공손씨, 이것도 이제 5편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손씨에게 빼앗기자 남낭랑과 동부여가 고구려를 배반하고 자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낭랑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낭랑국을 세우게 됩니다. 남낭랑의 남부인 대방, 지금의 이제 장단 내지는 봉산으로 비정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호족 장씨가 또 남낭랑을 배반하고 대방국을 세우니 백제도 이 기회를 틈을 타서 고구려와 관계를 끊고 자립을 하고 초고왕 아들 구수왕은 예의 침노를 물리쳐서 나라의 형태를 더욱 강성하게 하였다. 백제의 고유왕은 초고왕의 한 어머니의 아우인데 기원 234년에 구수왕이 돌아가니 구수왕의 태자, 그러니까 자기의 종손 이제 사반이 나이가 어린 것을 기회로 해서 그 왕위를 빼앗았다. 이때 고구려가 광구금에게 패하고 낭랑을 습격하여 옛 남랑의 옛 서울 지금의 평양을 빼앗아 도읍을 옮기고 남낭랑은 풍천은 지금의 이제 평강철원 이쪽이라고 이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부근으로 옮기자 고유왕이 남낭랑의 병정을 침노하여 그 백성들을 붙잡았다 했는데 요 얘기는 이제 앞에 얘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철원 부분으로 이제 남낭랑이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치하지만은 우리 민족주의 사학계에서는 이 남낭이 이렇게 옮겨온 것이 아니고 대륙에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사이에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여가 저쪽에 우리 만주
지금 연해주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말을 끌고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철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 도저히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때 상황으로 봐서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낭랑태수 유무와 대방태수 궁준이 남낭랑과 한편이 돼서 동부여를 쳐서 이기고 해군할 때 고이왕은 아직 건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백제로서 위나라죠. 위초고 할 때 삼국지에 위를 대적하지 못할 줄을 알고 그 약탈한 사람들로 돌려주고 화해를 청했다. 그러니까 백제가 위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경계를 붙어 있어 싸워야 되는데 아직 힘이 약하니까 위나라하고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백제가 우리가 발에 서해안이 있는데 어떻게 위나라하고 이렇게 대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륙에 있는 우리 삼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뒤에 얘기들이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 대륙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무등이 듣지 않고 신라 북부의 8나라를 다 남낭랑하게 떼어 주려 하였다. 왕이 노해서 진충으로 하여금 대방에 기리영을 거쳐 궁준을 이제 목을 베고 위에 군사를 물리치니 위나라에 군사를 물리치니 대방왕 장씨가 이에 백제의 위력을 두려워해서 그 딸 보가를 고이왕의 태자 책계에게 시집을 보내서 백제와 북방에 대항하는 공수동맹을 맺었다. 기원 285년에 책계왕이 장인과의 동맹의 의리를 위해서 대방을 구원하니 이것이 백제와 고구려의 첫 충돌이었다. 그 뒤에 고구려는 선비 모영씨의 발흥으로 인해서 북쪽 방어에 급급해서 남쪽을 돌이켜볼 겨늘이 없었으나 남낭랑과 동부여는 백제의 강성해짐을 시기해서 기원 298년에 두 나라가 진의 구원병과 협력해서 침노하였다. 여기에 이제 진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선비 모용씨가 발흥을 해서 서북 쪽 이제 변방을 지키기에 방하에 급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기 이제 모용씨는 이제 선비족인데 이제 모용씨죠. 모용씨는 삼국시대에 진나라 시기에 선비족의 한 이제 갈래죠. 선비족 갈래인 이제 모종 선비의 성씨로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 연나라, 전연, 서연, 후연, 남연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연나라가 발흥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남쪽 백제와 신경을 못 쓰고 북쪽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교왕이 나가 싸우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고 또 분소왕이 서서는 그러니까 분소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는 이제 아주 남낭의 자객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류왕이 썼다는 겁니다. 비류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구려 미천왕이 북으로 요동과 북낭랑을 격파해서 선비를 격퇴할 뿐 아니라 또 남쪽의 경영에도 힘을 써서 남낭랑과 대방을 토멸하고 오래지 않아 백제와도 결전을 하게 되었으나 미천왕이 죽어 그 문제가 유야무야 속에 묻히고 미천왕의 아들 고궁원왕
우리가 고국원왕과 미천왕은 잘 알지 않습니까? 미천왕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천왕의 그 아들 고국원왕이 이제 선비에게 이제 패했고, 또 고국원왕이 이제 북방 경영을 포기를 하고 남진주의를 이제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는 우리 한반도 쪽에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주 백제를 쳐들어가고 백제와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백제의 금구수왕을 만나서 이제 고구려가 패하죠. 여기서 이제 패해서 나중에 그 원수를 갚으러 광개토 대왕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남북 혈전의 이제 판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재 스님께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금구수왕의 이제 그 용맹스러움과 또 고구려의 쇠퇴를 제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백제 건초고왕이 처음에는 이제 왕후 진씨를 몹시 사랑해서 황후의 친척 진정을 신임하고 조정, 자평이라는 벼슬이죠. 성벌과 옥에 가는 일을 담당하는 이제 벼슬로 삼고 진정이 이제 권세를 믿고 함부로 날뛰어 모든 신하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20년 동안 국정을 이제 어지럽혔다. 그러다가 태자 큰구수가 영특하고 밝아서 마침내 진정을 파면하고 폐단을 고치고 대방의 장씨를 낮추어 그 땅을 군 현으로 만들고 육군의 군제를 개편하고 해군을 처음으로 설치해서 바다 건너 진화를 침략할 이제 야심을 품게 되었다. 이때 고국원왕이 환도를 버리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선비한테 실패한 그 치욕을 선비한테 이제 남쪽으로 밀려나는 그런 이제 치욕을 남쪽에다가 풀려고 이제 자주 백제를 침범하게 되는데, 그때가 서기로 따지면 한 369년에 이제 마병과 보병 2만 명을 황청적 백흑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깃발을 이런 색깔로 5가지 색깔로 이제 줘서 이제 방글량 지금의 병난도죠. 예성강 개성 바로 그 위에 병난도 중국과 이렇게 교류를 하던 고려시대 때 아주 중심 지역이었던 그 병난도죠. 병난도까지 이제 와서 금구수왕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백제의 나라 이제 말 목자 사기가 잘못하여 말에 굽을 다치고 이제 말에 굽을 다치는데 그 제가 이제 두려워서 고구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군인이 되어서 이제 이 싸움에 맞죠, 병난도 이 싸움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작전상 몰래 나와 가지고 이제 금구수왕한테 이제 침입을 해 갑니다.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금구수왕을 보고 전해의 군사 고구려죠. 고구려의 군사가 비록 많지만은 거의 남의 이목을 속이려고 수채로만 그냥 데리고 온 그냥 이렇게 채용한 어병이요. 그런데 저 깃발을 달고 있는 사람들만 정예 군인이다. 날르고 용감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니까 신경 쓰지 말고 길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만 깨트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고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건소고왕이 그 말을 듣고 날려고 용감한 이제 군사들을 뽑아서 적 기병을 격파하고
고구려의 군사들은 다 흩어져서 수곡성 지금의 신계 북쪽까지 진격해서 도를 쌓아 첩탑을 만들고 폐하 대동강이죠. 그러니까 평양인데까지 이제 백제가 침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폐하 이남을 거두고 백제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확장한 백제의 영토가 적어도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의 제14대 군주죠. 우리 건국수왕은 아버지 건초왕 제2 때부터 전장을 누비며 활약했고 저기 이후에 전성기를 유지시키는데 성공해서 백제의 양대 전성기를 구축해낸 이제 군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이벌인 그 당시에 고구려에는 소수리망이 이제 개혁에 성공해서 강제토 대왕과 장수왕 때에 고구려가 강국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은 건국수왕은 이미 건초고왕 말년부터 백제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자신의 치세를 최대한 늦추는 정도에 그쳤다. 그렇게 고구려 백제의 쇠퇴를 이렇게 좀 지연시키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수왕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백제가 급속하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싸움이 있었고 나서 3년 후 이제 고구원왕이 그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이제 정병 3만 명을 폐하를 건너서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 빼앗긴 땅을 이제 찾기 위해서 건초고왕이 이제 남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강 남쪽 언덕에 복병하였다가 이제 불의에 맞아 싸워서 고구원왕을 쏘아 죽이고 폐하를 건너서 서울을 함락을 시켜서 고구려가 다시 국내성 지금의 집안전으로 도읍을 옮기고 고구원왕의 아들 소주류왕이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을 단재 스님께서는 소주류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수리망이 이제 왕이 되어서 백제를 이제 방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건초고왕이 상한수 지금 이제 재령강 쪽이 있죠. 거기에 이제 환기 아까 5개 기 중에 환기를 세워서 크게 이제 열병식을 행하고 서울을 상한성 지금의 재령이죠. 재령을 옮겨서 북방 진출을 이제 꾀했다. 삼국사기 고구려 지리지에 보면은 고구원왕이 이제 평양 천도를 기록하고 소주류왕의 국내성 제천도는 이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사학가들이 모두 고구원왕 이후에는 고구려가 평양 등지에서 이제 서울 한 줄로만 알고 있는데 고구려가 국내성을 고국천, 고국양, 고국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니 고국원왕의 그 시체가 천도의 역사를 따라 북쪽으로 옮겨 장사 지냈을 건데 북쪽에 있었을 건데 국내성에 있었을 건데 고국 천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구려가 국내성에 환도를 했는데 이제 묘소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제토왕 비문 지금 이제 집안에 있는 비문에도 평안 호태왕은 국내성에서 성장하여 국내성 부근에서 돌아가서 장사를 지낸 게 분명한데 호태왕의 전대에 국내성에 한도한 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평양에서 국내성으로 그렇게 환도를 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평양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성 환도는 곧 백제의 침략을 피한 것이다. 백제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서로 침범을 하게 되고 하니까 다시 국내성으로 평양 수도를 옮겼다. 그에 대해서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도 보면은 근초고 왕이 고구려 평양을 빼앗고 물러나 한성에 도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리에서 얘기는 한성이 어디냐? 한성이 어디냐? 이 한성을 곧 남평양이라 하였으며 이 밖에도 삼국사기에 보면은 한성을 고구려의 남평양으로 친 데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성은 오직 장수왕이 한번 함락시킨 위에는 그전에는 어느 해, 어느 달에 고구려 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북평양은 북낭랑 곧 요동에 있는 개평과 해성이요. 그러니까 북평양은 낭랑이 있는 태행산맥 오른쪽에 있는 요동 그 진나라와 연나라의 최초의 그 국경 연장성이 있는 그곳이 북평양이고 그것이 바로 북낭랑이다. 그게 어디냐 하면 개평 지금 중국의 개평과 해성이 있는 데다. 그리고 이제 남평양은 어디냐? 곧 지금의 평양이다. 그래서 단지 선생님은 평양을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야사학자는 이걸 하나로 얘기해서 북평양에 있던 걸 남평양에 다 있고 그래서 지금은 평양이 이 고구려 도읍지라고 모든 역사를 거기에도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남평양은 곧 지금의 평양이다. 근초고왕이 쳐서 빼앗은 평양이 지금의 한성 서울이 아니고 지금의 평양을 빼앗았다라는 그 한 가지 증거다. 그래서 백제도 그 평양 위에까지 진출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지의 중방군 지금의 재령이라고 하죠. 중방군이 한성이라 하였으니 지리지에는 지금의 재령이 한성이라고 했으니까 백제가 이미 평양을 함락하고 북진하여 지금의 재령에 또 하였다는 것이 사리에 맞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근초고왕이 쳐서 빼앗은 평양이 지금의 한성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서울 우리가 있는 서울이라고 한다면 어찌 고구려의 평양을 빼앗아 또 하였다라고 기록했겠는가. 고구려의 한성을 빼앗아 도읍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고 구태여 평양을 빼앗아서 도읍을 하였다라고 했겠는가. 고구려의 평양을 빼앗고 물러나 한성에 도읍하였다고 했겠는가. 이것은 근초고왕이 빼앗은 평양이 한성이 아니라 지금의 평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명 평양이 북평양 남평양 이렇게 평양이 일이 있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한성과 지금 서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지명에 관련된 거죠. 지명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본기에 보면은 근초고왕이 물러난 곳이 한성 부근에 있는 한수, 청목령 등 지명이 이제 나타나죠. 한수와 이제 청목령에는 지금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한수는 지금의 한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목령은 지금 이제 송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개 고대에 서울을 옮기면 그 부근의 지명도 따라서 같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와 청목령 등은 다 근초고왕이
전도할 때 따라서 지어진 옮겨진 지명이다. 그래서 지금의 한강과 지금의 송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지명을 옮겨서 붙였던 지명을 오늘 지금 날의 지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제에는 이제 원래 강이 3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강이 3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에 가까운 한강이 하나요.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이 하나요. 또 이제 앞에서 얘기한 재령에 있는 월당강이 바로 한강인데 한강이라 했는데 거기 두 번째요. 나중에 문주왕이 천도한 직산 위례성 한성에 가까운 지금 양성의 한내가 그 세 번째다. 셋이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이제 뒤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1은 중한수, 중한성이라고 하고 제2는 상한수, 상한수를 한다. 그러니까 송악에 있는 거니까 한강보다 북쪽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상한수라고 하고 한강이 가운데 있으니까 중한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위례성에 있는 지금의 저 송파 또 그 밑에 있는 위례성에 있는 그것은 이제 하한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건수왕이 이제 375년에 이제 제의를 해서 10년 동안 고구려하고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하고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데 딱 한 번 이제 평양 침공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를 건너서 대륙을 이제 경량을 했다는 겁니다. 대륙으로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서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태행산맥이 있는 곳 그쪽까지 그러니까 요동반도와 시작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북경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이제 진출을 했다, 경략을 했다. 그렇게 이제 건구수왕에 이제 저기를 해서 이제 해외 경략, 백제가 일본과 이제 요동으로 진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진화 대륙을 이제 경영을 하면서 앞에 얘기했던 선비 모영씨의 연나라와 이제 부씨의 진나라를 정벌하고 지금의 요서, 이제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이 있는 데까지 경량을 해서 땅을 넓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죠. 주로 이제 우리 민족주의 제야사학계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는 진출을 했지만은 나라를 경영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점을 확보한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제가 일본과 대륙으로 진출한 것을 요서 경략설, 특히 대륙으로 이제 진출한 것을 요서 경략설이라고 하는데, 이 요서 경략설은 백제가 중국의 요서 지방을 이제 지배하였다는 이제 학설이죠. 우리 이 역사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책에는 이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서나 양서 보면 중국 남북조 시대 문헌에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 한반도 사서에는 이와 관련된 직접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도 누차 얘기하지만 춘추필법
중국이 자기 역사를 왜곡해서 조작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중국이 조작해 놓은 서류를 사설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고 또 우리가 쓸 때는 알아서 그 필법에 따라서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사학계에서는 한 지역에 대한 영토적 직접 지배라기보다는 군사적 상업적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단재 선생님은 요소 경락서를 아주 자료를 뒤에 보면은 다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님도 1936년 동아일보에 5,000년간 조선의 을을 계속 이제 연재를 하면서 100개의 요소 경락서를 주장을 합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이 정인보 선생님께서 동아일보에 기재한 신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해외 발전 정인보에서 22회차 연재한 기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100개 본기에는 이제 나오지 않으나 양서와 송서에 보면은 백제가 요서와 진평군을 공략하여 차지하였다 되어 있고, 또 자치통감에도 부여가 처음에 녹산에 운거하였다가 백제에게 격파당해 서쪽 연 가까이로 옮겨졌다 라고 한 것이 이제 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세에는 없지만은 송서나 양서나 남사나 통전이나 자치통감이나 삼국사기 백제 동성왕이나 또 삼국사기 열전 채치운전에도 보면 간접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왕조실록, 여기에 우리 주류 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백제왕조실록이라는 책이죠. 이 백제왕조실록에 보면 이 백제요소 경락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나 또 우리 학계에서 알려진 것은 이렇게 백제가 이쪽으로 이제 진출했다, 또 이제 교류를 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백제가 이제 진출한 그 강력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한 370년경에 우리 근초고왕,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근초고왕 시대에 이제 백제의 강력을 나타낸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하사,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 얘기하는 정도, 그냥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거점을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제 지배했다는 것은 여러 사료에서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구수가 근초고왕의 이제 태제로서 이제 군사에 대한 일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하면서 고구려를 이제 격퇴하고 또 대동강까지 진출을 해서 그 이남을 이제 차지하고 또 해군을 또 만들어서 확장을 해서 바다 건너 대륙에 진입해서 모형 선비를 쳐서 요서와 북경을 빼앗아 요서에 진평에 두 군을 설치하고 녹산이 지금 하얼빈입니다.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까지 들어가 부여의 서울이죠. 부여의 서울을 점령하여 북부여가 직업의 개원으로 이제 천도하기에 이르렀으면, 그러니까 백제가 하얼빈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에 있던 북부여가 수도를 개원으로 옮겨 갔다는 겁니다. 백제가 쳐들어가서 쫓겨서 북부여가 개원으로 수도도 이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영씨가 망한 뒤에는 섬서성에 진왕 부견이
또 강성해지고 건구수 왕이 또 진과 싸워서 지금의 산동반도를 자주 정벌해서 이를 이제 피곤하게 하였으며 남으로 지금의 강소성 절강성이면 대만 건너편 베트남 그 위에까지 차지하고 있는 진을 쳐서 또 얼마간의 주군을 빼앗으므로 이런 내용들이 여러 책에 기록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서나 위서에 또 이제 남제서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왜 없느냐? 아까 송서라든지 다른 책에는 있는데 진서나 위서에는 왜 이런 게 없는가? 그걸 이제 춘추필법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진화 사관이 매우 국치를 나라의 부끄러움이죠. 국치를 끓여서 숨기는 괴상한 버릇이 있다. 진화에 들어가 주인 노릇한 모영씨의 연나라나 연이나 부씨의 진나라나 또 척발씨의 위나라나 또 근세의 그 이후에 요나라나 금나라나 원나라 청나라 같은 것은 저들은 자기네들의 역대 제왕으로 인정함으로 공업은 업적은 그대로 다 기록을 하는데 업적이 되지 않는 부끄러운 일 국치는 모두 다 삭제를 해버렸다. 삭제를 했을 뿐더러 당나라 태종이 백제와 고구려를 침노하여 핍박할 때 그 장사를 고무하기 위해 양국의 진화 침입 기록을 없애버리고는 조선의 양국 토지의 절반이 본래 자기들의 소유였다고 조작을 하니 진서는 당나라 태종의 저서이므로 말할 것도 없고 백제의 건구수왕이 진화 전공을 빼앗은 것이고 그시기 때문에 위서나 남서같이 당태종 이전의 일들이므로 또한 건구수왕의 서정 이야기를 그쪽에 할빈까지 진출했던 그 이야기를 뺐을 것이다. 당태종이 자기가 쓸 때 있었던 것도 뺐고 그 이전의 것도 다 부끄러운 일들이니까 빼서 없다. 그렇지만은 양서나 송서에는 백제가 요서를 공략해서 차지했다라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 다 조작하고 왜곡을 했는데 왜 송서나 양서에는 이게 남아있느냐. 이것은 실수다. 기록이 너무 간단하고 또 세밀하게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태종이 주의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놔둬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백제 본기 100개를 적으면서는 이걸 왜 뺐느냐 또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것은 신라가 100개를 미우해서 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후세에 사대주의가 성행해서 조선이 진화를 친 사실을 겨우 진화사에 몇 군데 나오는 것만 뽑아다가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다 빼버렸다. 그래서 중국사에 나와 있는 몇 개만 그대로 가져오고 우리가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적을 때에는 또 우리가 사대주의에 젖어서 다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수왕의 이런 업적에 대한 기록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우리 백제 문화에 대한 것들도 다 삭제를 해버렸다. 건거수왕이 10년 동안 태자로 있었고 또 10년 동안 대왕으로 있으면서 백제를 다스렸는데 그 본기에 건거수왕의 문화적 삶에 관한 기록은 겨우
박사 고응을 얻어 백제석이 백제사를 짓게 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도 있는데 사실은 다 빼버렸다. 그래서 나는 일본사의 성덕태자 이제 단재 선생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본사의 이제 성덕태자가 태자의 사적을 보면은 건구수왕의 내용들을 훔쳐다가 그대로 베껴 쓴 것이라 생각을 한다. 건구수의 건은 음이 금건이니 백제 때의 성은 금건이라고 하였다. 건초고나 건구수나 건계루의 건은 다 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제 구수, 건구수 할 때 구수는 음이 금구수, 구수는 마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일본의 성덕태자의 성덕이란 칭호는 건구수의 건을 가져간 것이요. 성덕태자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므로 구호로 이름했다고 하는 것은 건구수의 구수를 본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덕태자는 이름도 우리 건구수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쓴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덕태자가 헌법 17조를 제정했다고 한 것과 불법, 불교를 받아들여서 흥행하게 했다고 하는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건구수왕의 공적을 흠모해서 본떠다가 성덕태자 등 가운데 넣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얘기한 이제 성덕태자는 누구냐? 소덕구 태자라고 하죠. 성덕태자는 이제 574년에서 622년 동안에 이제 있었는데 일본 이제 아사카 시대의 황족이죠. 이제 정치를 한 사람인데 여기가 이제 천황의 장남이고 어머니 김매희 천황의 황녀하고 이제 이죠. 그래서 본명은 우마야도입니다. 우마야도인데 이 우마야도가 무슨 뜻인가 하면 마국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덕태자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일본의 불교를 이제 보급을 해서 융성시킨 인물인데 이것도 전부 다 백제와 문화 교류를 하면서 일본 서기에 이런 건구수 왕을 빌어서 성덕태자의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3장으로 강개토 대왕의 북진 정책과 이제 선비의 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강개토 대왕의 북쪽은 어떻게 이제 진출을 했고 남쪽은 또 이제 어떻게 정벌을 하기 시작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백제가 건국이 되고 나서 이제 백제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양 그 위에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제도 그렇게 잘 이끌어 갔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던 영토도 많이 다 뺏기고 또 인민들이 이제 불평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큰 이제 대구를 짓고 여기서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민들이 이제 극도로 불평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라의 힘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고국왕이 이제 할아버지 되죠. 할아버지가 백제와 싸우면서 피살된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제 국토를 빼앗긴 이제 원한을 치욕을 갖기 위해서 이제 백제를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쪽은 모영 씨가 이제 모영 선비가 진나라한테 망하고 이제 진왕이 이제 강성해서 90만 대군을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왕이 이 진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요동과 북낭랑을 다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곳을 이제 다시 다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찝쩍거리죠. 자꾸 이제 침략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륙에는 이제 거란족이 이제 흉기를 해서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거란족을 단지 선생님은 한문으로 와려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려족이 강성해져서 고구려의 이제 신성을 침략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제 고국원왕이 저기를 해서 싸워서 또 다시 요동을 회복하고 거란족을 이제 몰아내고 북쪽 이제 경계를 이제 지키기에 이렇게 바빠서 이제 남쪽은 사실 바라볼 겨늘이 없었죠. 그때 이제 고국왕 말년에 이르러서 이제 태자 담덕이죠. 태자 담덕이 바로 강개토 대왕입니다. 그래서 고국왕의 이제 태자 담덕이가 영특하고 용감하고 또 말을 잘 다스리고 머리가 좋아서 아주 신속한 전략을 잘 짜고 그래서 백제의 군사를 습격해서 이제 10개의 성을 이제 회복을 하고 진사왕이 여러 번 크게 패해서 한강 남쪽의 위례성, 지금 이제 우리 위례성 강주하고 송파하고 그거를 이제 위례성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위례 신도시도 만들고 하는 그 위례입니다. 네. 그래서 위례성에 있는 남한산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광개토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10개 성을 빼앗고 하니까 이제 백제는 위례성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고 담덕의 군사에게 이제 두려워서 나가 싸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수, 지금 한강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강 이북 땅이 이제 고구려한테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차지했던 성이 아차산 성에 이제 고구려가 진을 치고 그 건너편 위례에 백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구려가 이제 관미성, 광화도죠. 광화도까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그 당시에 광화는 이제 천엄한 곳으로 우리가 혈구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담덕이 해군으로 이제 그 관미성을 이제 함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전쟁들을 삼국사기에 잘 적어 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안에 있는 강개토 대왕비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아들이 아버지의 치적을 적은 게 강개토 대왕비인데 이러한 것들이 왜 없는가? 삼국사기에는 원래 고기 옛날 기록에 의한 것인데 고기가 이제 전하지는 않죠. 옛날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은 여러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잘 살펴보면은 편년사가 아니고 기전체이기 때문에 연대 조사가 매우 곤란해서 그렇다. 이제 연대에 따라서 쭉 사건 사고를 기록을 한다라면 대번에 이런 것을 찾고 기록을 할 건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기전체로 역사를 썼다는 것이죠. 기전체는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년체와 기존체는 역사 서술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대개의 책들은 이제 기존체로 쓰여져서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서 쓰기도 어렵고 또 있는 것도 옮겨 쓰지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체는 원래 사마천이 쓴 사기가 아주 표본이죠. 기존체의 표본인데 그래서 사마천은 이제 봉기와 열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기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봉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부른다. 그렇게 사마천의 사기와 같이 적는 것을 이제 기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주로 중국에서 쓰는 역사 서술 방법인데 우리도 그게 이제 다 따랐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인도 있지만은 김부식이 착실히 조사해 보지 않고 아무렇게나 모든 사실을 강하게 연조에 분배해서 아라가라의 멸망은 법화관 원년인데 진흥왕 37년이라 했고 담덕의 강개토 대왕의 석현 등 성의 회복가가 10개 성 회복가 나래족 거란족이죠. 거란족의 격태는 고국양왕 말년 강개토 대왕 태자 담덕으로 있을 때 일인데 왕이 된 뒤의 일로 잘못 기록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삼국사기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개토 대왕이 와려족의 원정 간 얘기들을 쭉 아주 길게 단재 스님께서 적고 계십니다. 고구려의 태자 담덕이 고국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와려가 자주 병정을 침노함으로 저기 5년 그러니까 서기는 395년에 원정군을 일으켜서 파부산과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부락 600 내지 700호를 파괴하고 소말 양을 노획하여 돌아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산과 염수가 어디냐? 수문비사에는 파부산은 수문비사에 지금의 엄산산맥 와룡이라 하고 엄산산맥이면 우리 지도 중국 지도로 보면 아주 서쪽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부산은 지금의 감숙성이고요. 염수는 몽고지지. 염수가 어딘가 하면은 소금이 흐르는 물이라는 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몽고 지지에 보면은 소금기가 있는 호수나 강이 흐다한데 아랍선산 아래에 길란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물가에 2자 이상 6자까지 소금더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이 염산까지 진출을 해서 700회를 파괴했다는 것은 감숙성 서부까지 미쳤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멀리 원정을 한 것은 이게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까지 염소까지 나간 것을 고구려 봉기에 누락이 되었고 이 내용은 강개토 대왕비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특히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에 그런 것들을 빼고 넣고 한 것은 잘 우리가 살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 얘기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개토 대왕께서 왜구를 이제 격퇴한 이제 내용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를 잘 봐야 되는데
왜 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 단재 스님께서는 이제 또 일본이 왜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대륙에도 왜가 늘 있었고 오래 전부터 왜가 있었고 일본 본토의 원주민과 왜는 엄격하게 이제 구분된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단재 스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왜는 일본의 본 이름이니 지금 일본이 왜와 일본을 구분하여 왜는 북해도의 아이누족이고 일본은 대화족이라 한다. 그러나 일본음의 화, 왜가 같으니 일본이 곧 왜임이 분명한데 저들이 근세에 와서 조선사나 진화사에 쓰인 왜가 너무 문화 없는 흉포한 야만족임을 부끄럽게 여겨 드디어 화란 명사를 지어냈다. 백제건국 이후에까지 왜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일본 삼도에서 고기 잡고 사냥으로 생활을 했을 뿐 아무런 문화생활이 없었는데 백제의 고유왕이 그들을 가르쳐서 인도에서 봉직과 농작과 그 밖에 백공의 기회를 가르치고 박사 왕인을 보내서 논어와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백제에 가면 곧 백제의 이두자에 의해서 일본의 가나란 그것을 지어주었으니 이것이 소위 일본자라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일본은 왜가 아주 문화도 없고 흉포한 야만족이다. 그게 자기들이 부끄럽게 여긴다. 우리 조선사나 진화사에 보면 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자기들 조상이라고 자기들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조상이 이렇게 못나고 흉포하고 야만족이냐. 그래서 화자라는 이름을 써서 대화족이라고 붙였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왜가 일본인 것은 맞다. 그리 무지몽매한 일본을 우리 이 백제의 고위왕이 이제 왕인 박사 영월 영암에 가면 이제 거기 박물관도 있고 하죠. 왕인 박사를 보내서 천자문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문자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두문자를 가지고 일본의 가나 문자도 지금 이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왜가 이와 같이 백제의 교화를 받아서 백제의 속국이 되었으나 천성이 침략하기 좋아해서 도리어 백제를 침범해서 진사왕 말년에 더욱 기성을 부렸다. 이게 이제 외적이 이제 외놈들이 자꾸 이제 침략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침을 그렇게 뭐 926회입니까? 900회를 받은 것 중에 이제 외놈들의 이 진입, 이 해적들의 이 진입이 이제 근 800번을 해당을 하죠. 그만큼 이제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이 미개하고 또 그만한 문화가 없었죠. 우리 천동이 문화할 때 여기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배를 타고 와서 침략을 했는가 도저히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왜 침략은 거의 다 대륙에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있고 낙랑국이 있고 왼쪽에 신라가 있고 오른쪽에 왼쪽에 백제가 있고 오른쪽에 신라가 있고 그 밑에 왜가 있을 때 대만 그 위쪽에 그 이제 왜가 있을 때 그렇게 침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백제가 교화를 해줬으나 자주 이제 침략을 해서 기성을 부렸다. 백제가 고구려에 속해서 열성을 빼앗김을 통분히 여겨 391년에
이제 광개토 연의조 왕이 진무로 하여금 고구려가 새로 점령한 땅을 공격하고 한편으로 외와 친교해서 고구려의 동맹을 맺었다. 이제 그 외하고 백제가 공수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제와 일본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백제의 이제 왕이 가서 일본에 이제 천황이 되고 일본의 이제 문화를 다 꽃피워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죠. 백제와 일본은 신라 고구려에 비해 물리적으로 가까워 교류가 잦았다. 백제의 우수한 문화는 한성 초부터 한학, 불교, 천문, 지리, 의학, 음악, 공예 여러 가지 산업 기술이 고대 일본에 전파돼서 꽃을 피웠다. 삼국사기에는 기술이 없으나 일본 서기와 고사기의 진구황후 46년에 최초 국교를 맺었고 근초고왕 때 가장 왕성하였다.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곳곳에 백제의 문화가 남아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395년에는 광개토 대왕이 그란족을 이제 원정을 갔다가 해군을 하고 또 수군이 이 백제 연해와 영강 등 18성과 이제 구모로생 또 고모야라생 관미성 등을 함락시키고 육군으로 미추성, 야리성, 소가성, 이제 대산한성 등을 함락시키고 왕이 몸소 이제 가복과 투구를 두르고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 군사 8,000명을 죽이니 백제의 아신왕이 다급해서 왕제 한 사람 대신 한 사람과 대신 10사람을 이제 볼모로 올리고 남녀 1,000명, 세포 1,000피를 바치고 노객의 맹세를 쓰고 고구려를 피해 사산, 지금의 직산으로 천도해서 신위례성이라 일컬었다. 그래서 다시 광개토 왕이 와리 원정을 마치고 나서 여러 성들을 점령을 하자 이제 항복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고 다시 또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북쪽 선비와 싸움이 있을 때마다 백제는 이제 그 약속 때문에 병사를 파견을 해서 고구려가 이제 새로 점령한 땅들에 대해서 이제 신라하고 또 같이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이제 대항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외가 신라를 침범할 때는 이제 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신라를 이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고령이죠. 임나가야에서 이제 외병을 대파하고 또 내무랑이 몸소 광개토왕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살해를 하고 하죠. 그만큼 이제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많이 돕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와는 서로 전쟁도 하고 했지만은 결코 굴종시키거나 항복을 받아내서 멸하지를 않는 것은 같은 민족 동포애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구려가 북쪽에 침략을 막아줬기 때문에 신라 고구려가 강성할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도 광개토 대왕이 북쪽을 정벌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아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써서 이제 고구려 신라를 백제와 신라를 통일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통일 정책은 결국은 신라가 당과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물리침으로 해서 실패를 하고 말죠.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는 간혹 싸움하기도 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지켜주는 서로 또 지원을 하는 이런 관계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야심이 많고 아주 무략이 뛰어난 인물이지만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아주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제를 공격할 때도 또 백제가 의회와 결탁을 할 때는 미워했지만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광개토 대왕의 목적은 북쪽에 강성한 선비를 정벌하고 남쪽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북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남쪽은 그냥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연나라 북쪽의 연나라 땅을 쳐들어가 가지고 수천리 땅을 다시 되찾아왔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땅을 영토를 넓힌 대왕, 이제 이런 존호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진세에 보면은 태왕은 이제 평주에 숙군성을 침노함으로 평주 자사 모용기가 달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나라와 전투를 해서 이제 이긴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위나라를 멸망하고 또 연나라를 이렇게 부사섬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기록에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은 다 중국의 역사 기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빼앗기고 그렇게 국치는 기록하지 않는 준초 필급에 비롯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나라를 쳐서 그렇게 땅을 넓히고 또 이름까지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라는 태왕이라는 이제 이름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기들에 부끄러운 것은 적지 않는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이제 땅을 많이 넓히고 또 그런 내용들은 이제 광개토 대왕 비석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재 선생님께서 1914년도에 이제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앉아서 책만 보고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창학교에 가서 이제 몇 사람과 함께 광개토 대왕비를 답사를 하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 들은 얘기들을 여기에 기록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일찍이 호태왕비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현에 이르러 여간에서 만주 사람 영자평이란 소년을 만났는데 필담으로 한 비에 대한 광개토 대왕 비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비가 오랫동안 풀썰 속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영희가 만주 사람이죠. 영희가 이를 발견하였는데 이 비문 가운데 고구려가 땅을 침노에 빼앗은 글자는 모두 칼과 도끼로 쪼아내서 알아볼 수 없게 된 글자가 많고 그 뒤에 일본인이 이를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이 비문을 박아서 파는데 왕왕 글자가 떨어져 나간 곳을 석회로 발라 알아볼 수가 없는 글자가 생겨나서 진실한 사실은 삭제되고 위조한 사실이 첨가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에 호태왕의 정작 선비 정복한 선비를 쳐서 염수까지 간 이러한 전공이 삭제돼서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아무튼 호태왕이 평주를 함락시키고 그 뒤에 선비의 세태를 타서 자꾸 나아갔던 호태왕이 개척한 토지가 그 전후 이상으로 넓었다.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넓게 넓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태왕 동족을 자랑하는 이었으므로 연신 풍발이 윤왕희를 죽이고 고구려 선왕의 서손으로서 연에서 벼슬을 하여 고운을 세워 천왕이라 일컫고 호탕에게 보고하니 호태왕은 이는 동족이니 싸울 수 없다 하고 사신을 보내 저기를 축하하고 촌수를 따져 친족의 일을 말하고 전쟁을 그만두고 호태왕의 북진 정책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광개토 대왕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태왕은 기원 375년에 나서 기원 391년에 즉위해서 413년에 돌아가니 나이가 39살이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39에 돌아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의 조각남 비석이 지금은 그 봉천성 지반현 북쪽 1위점에 있는데 이제 길이가 대략 21척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있었으면 줄자를 대나무 자를 사가고 또 이 탁본도 사고 했을 것인데 그걸 못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재이고 또 발로 재어서 이렇게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나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사를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탁본을 뜨기 위해서 햇가루를 바르고 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쪼아서 다 없애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 그 광개토 대왕의 진실된 기록들을 잊어버린 것을 이제 크게 이제 한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재 스님께서 광개토 대왕비를 답사한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단재 신채호 역사 장편 소설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바로 이 부분을 기고를 해서 다음 달에 6월 달에 나오게 되고 이 책이 이제 제가 연재하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국토와 교통 4월호죠. 4월호인데 제가 4월호를 가져왔군요. 네, 5월호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병현 역사소설 단재신채호 제2화 동양의 피라미드 광개토왕릉을 만나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광개토 대왕비를 답사한 내용들을 쭉 제가 소설로 아주 쉽게 풀어서 누구든지 이해하도록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국토와 교통에 조병현 치면은 제가 쓴 글들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이렇게 여러 북진 정책, 남진 정책 또 우리 동포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외족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나라 다른 족속 진화족이나 선비족이나 거란족을 정벌 해서 동족 여러 나라의 그 깃발 아래 이제 무릎을 꿇도록 했지만은 그의 아들 장수태왕은 이제 이런 정책보다는 외부와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경영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북쪽에서 늘 이런 나라들과 충돌하는 것보다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천도를 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아들은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평양을 천도를 하고 보니까 이제 고구려와 신라와의 충돌, 특히 이제 백제와의 충돌이 이제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이 북쪽과 싸웠다라면 광개토 아들 이제 장수왕은 이제 백제와 싸우는 이제 이런 형국이 사실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륙 기질, 대륙 국가로서의 이제 한반도로 이주해서 안착하는 하나의 이제 또 원인을 뭐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북수 남진, 북쪽은 그냥 지키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자. 이러한 이제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위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연나라와의 충돌도 옳지 않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남쪽 백제에 난이 있어 아직 큰 군사를 낼 수 없으나 연왕이 즐겨서 고구려에 와서 머물면서 마땅히 장사를 보내서 영접하고 이루의 기회를 보아 구원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장수왕이 이제 연나라 모용이 이래로 이제 백성들의 힘을 이제 빼앗아서 이제 대굴과 동사들을 장려를 하고 또 이제 궁중에 진귀한 보물들을 이제 이래 챙기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이제 일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나라와 이런 이제 고구려의 관계들이 이제 많이 있고 다시 또 이제 송나라하고 위나라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들을 계속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 한 나라가 있지만은 저쪽은 위나라부터 연나라 해서 송나라까지 거란까지 계속해서 진화 쪽은 이제 정권이 나라가 바뀌지만은 고구려는 계속해서 이제 상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제 얘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이제 외교적인 이제 수단을 발휘를 해서 진화의 위나라와 이제 송나라를 견제하고 이제 백제를 쳐부수기에 또 이제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부왕 광개토왕 같이 전략가가 아니고 좀 이제 흉측하고 악독한 이제 음모가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적국에 대해서 칼과 활로서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간사하고 이제 약독한 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몰래 조서를 내려서 이제 백제의 내정을 물랑케 하는 이제 기묘한 전략을 이제 쌌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책사를 구하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제 불교성 도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백제는 금계루왕, 계루왕이죠. 계루왕이라고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도 보고 많이 보는 왕이죠. 계루왕이 이제 바둑을 잘 뒀는데 바둑의 명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림도 바둑의 명수라서 이제 도림이 장수왕한테 비밀이 아래서 거짓죄를 지은 사람으로 행장을 해서 백제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간첩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루왕을 만나서 바둑 동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다가 이제 계루왕의 성격을 이제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또 신임을 얻고 나서 이제 계루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이 망명해온 죄인으로서
대왕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거처하면서 또 사치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제 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 해서 한마디 대왕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대왕의 나라가 안으로 산을 끼고 밖으로 바다와 강이 둘러 있어 적병이 100만이라도 어찌 하지 못할 천음이니 아주 요새이니 대왕께서 이 같은 천음에 숭고한 지위와 부유한 왕업을 가지고 사방에 눈과 귀를 일으켜 세울 만한 기세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바야흐로 존숭하여 섬기기를 게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을 높이 쌓지 못하고 대궐을 크게 짓지 못하면 선왕의 해골을 작은 묘에 파묻고 인민의 집은 해마다 또 장마에 떠내려가고 이러면은 외국인이 보기에 창피한 일이 많으니까 누가 대왕의 나라를 우러러 높이 받들려고 하겠습니까? 신은 대왕을 위하여 취하실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르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르왕이 그의 말을 달게 여겨서 전국의 남녀들을 징발을 해서 벽돌을 굽고 둘레 수십 년이 되는 왕성을 쌓고 성 안에 하늘에 닿을 듯한 대궐을 짓고 큰 돌을 가져가다 대석관을 만들어서 부왕의 해골을 넣고 큰 왕릉을 만들어 묻고 왕성의 동쪽 귀석에 제방을 쌓아서 큰 장마가 와도 물에 재날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공사를 치르고 나니 국고가 탕진이 되고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백성들도 힘이 쇠잔해지고 그러자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누란 것 같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림이 성공한 줄을 알고 도망가서 고구려에 돌아와서 장수왕한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장수왕이 도림의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보내서 신위례성, 지금 이제 직산이죠. 신위례성을 칩니다. 게르왕이 고구려 군사가 공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도림의 간사한 계책에 쏘은 줄 알고 태자 문주를 불러서 내가 어리석어서 간사한 자의 말을 믿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내가 위급 환란이 있는들 누가 나를 위하여 힘쓸 사람이 있겠는가. 고구려 군사가 이르면 나는 국가의 희생이 되어서 속죄하려니와 내가 나를 따라 부적 함께 죽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너는 빨리 남쪽으로 달아나 의병을 모으고 외국의 원조를 청해서 조상의 업을 이어라 하고 울면서 문주를 떠났지요.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게르왕이 나가서 싸우고자 했으나 고구려 군사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에 이제 가까이 지내고 또 군신의 그 의리를 차려서 2번 절하고 또 얼굴에 침을 뱉고 꾸짖고 왕을 결박해서 항복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처단을 하고 위례성이 있는 그 이북은 전부 다 이제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강제토항을 이제 피해서 위례성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앞에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다산 정양용 선생님은 직산을 이제 문주왕이 남천해서 잠시 서울로 있었다 한 것은 그릇된 판단이고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그 직산 이름은 숭산이고 아산의 옛 이름이니 이 위례성과 문주왕이 천도한 곳이 이제 직산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가 이제 백제와 어떤 관계에 있었고 또 고구려가 어떻게 강개토 대왕의 영토를 넓혀서 강개토왕 대왕 이름을 얻었고 또 백제는 요서경락 해서 중국 대륙 깊숙이 진출을 해서 다스렸는가. 그리고 백제가 어떻게 위례성으로 옮기고 이렇게 또 천도를 하면서 국력이 약해져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31편으로 백제의 식민지 개척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8편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